네, 이번에는 간밤 나온 해외 뉴스와 국내 뉴스 하나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환 본부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해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9% 급등했다고 현지 시간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망치 7.8%보다도 상회한 수치로 지난 1월 세운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10일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했습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은 기존금리를 동결하며 돌연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주식을 20대 1로 분할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마지막 뉴스 보시죠.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델 Y와 모델 3 가격을 각각 $1,000씩 인상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동일한 차종의 가격도 1만 위안 우리 돈 194만 원 인상했습니다. 자, 거시적인 뉴스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7.9% 상승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 7.8%보다 소폭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또 ECB도 갑자기 좀 매파로 돌변을 하면서 살짝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FOMC를 한 주 지금 앞둔 상황에서 살짝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변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예상치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2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7.9%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전망치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82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에너지 가격을 보시면은 상승률이 25.6%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가솔린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8%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거주비가 4.7%, 음식료 7.9%, 신규 차량이 12.4%, 중고차 41.2% 등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6.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석유를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유가가 현재 106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지금 예상되는 것은 0.25% 금리 인상이고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 자체는 그렇게 빨라질 것보다는 더디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수치가 미국에서 발표되기 전에 ECB가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양적 완화를 멈추는 시기를 오는 3분기에 실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ECB의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을 보시면 금리 인상은 양적 완화가 멈추기 전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증시는 변동성 장세의 진행형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유럽의 공동 채권 발행 실시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또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고 금리 인상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경기 둔화의 정도에 대해서도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3월 16일 금리 인상까지 또한 18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하락 압력이 계속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변동성 구간이지만 그래도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들여다보면서 언제쯤 전 고점을 탈환할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구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기업 개별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주식 분할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어요. 구글이 쪼개자 아마존도 쪼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제 2,700달러가 넘던 주가가 130달러대로 쪼개지는 건데요. 또 이와 함께 테슬라는 전기차 모델 3와 모델 Y 가격 인상을 중국과 미국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과 테슬라 주가에 영향 좀 어떻게 미친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대형 기술주들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매력적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최대 전자상 거래인 아마존이 지난 9일 이사회에서 20대 1 액면 분할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100억 달러, 원화로 약 12조 3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의견한다고 장 마감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장 외에서 거의 6% 이상 급등을 했었고 오늘 아침 종가로 보시면은 5.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액면 분할된 거래는 오는 6월 6일부터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액면 분할은 1997년 이후에 네 번째 지금 아마존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주당 가격이 뭐 한 130달러 정도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저같이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지금 아마존 대변인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높이겠다. 맞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종목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아마존의 밸류에이션과 상승 여력을 보면 현재 PSR이 2.9배, PER이 45배, PBR이 8.2배, ROE가 25.2%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시면 2023년에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더 싸지는 거죠.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적정 가격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60%가 넘는다라고 나타납니다. 현 시점에서 연간 이익 증가율이 15, 16%, 1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EBITDA 마진율이 15에서 16%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대형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나타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테슬라를 보면 그 그림의 답이 나옵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1만 위안, 약 194만 원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미국의 다목적 스포츠카 SUV 모델 Y, 승용차 모델 3 롱레인지도 마찬가지로 1,000달러, 그러니까 123만 원 정도 가격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은 보시면 작년 1년 동안을 놓고 보더라도 가격 인상이 2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Y의 경우에 또한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0.6%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전가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솔린 차량 대비해서 가격의 저렴화는 좀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들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격의 그 비용을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이 또한 59%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빵이나 마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로 들여다보고 있고 특히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두 기업의 뉴스를 바탕으로 좀 가격 전가력, 테슬라는 가격 전가력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아마존, 테슬라 모두 지금 시점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해외 뉴스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20대 대선이 종료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며 건설주, 원전주 등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3월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작년 8월 이후 이뤄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뉴스 보시죠. 롯데가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합니다. 롯데지주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700억 원을 출자해 헬스케어 전문 회사 롯데 헬스케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포스코가 12년 만에 호주 철광석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합니다. 철광업계는 생산이 다시 이루어지면 포스코가 연 최대 100만 톤의 철광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시죠. 어제 우리 증시가 좀 반등에 강하게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상승폭은 아쉬웠지만 대선 관련주들 원전주라든지 건설주, 특히 현대건설이 9% 가까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상승의 지속성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었던 코스피가 이제 국제 유가 하락 영향,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 영향을 받아서 어제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가운데 어저께 이제 20대 대통령의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면서 건설주와 원전주죠. 원전주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살렸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업이 5.8% 정도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건 역시 건설업이었는데 GS건설이 8.18% 정도 올랐고요. 현대건설은 8.94%, 대우건설은 3.86% 정도. 일단 대형 건설주들도 제법 올라왔는데 단연 1등은 이제 삼부토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일단 물론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대선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어제 상한가 마감을 한 건데요. 불과 잘 아시겠지만 이제 3월 8일 이번 주 화요일만 하더라도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휴림 로봇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당일 9% 이상 급락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역시 공시를 통해서 이제 추진 중인 건 맞다라는 부분 했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 어떻게 상한가 갖고 관련주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이슈성을 좀 짙고요. 불과 이번 주 화요일 날 최대 주주가 오히려 매각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건 그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해주는 당사자가 괜찮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물건이 나왔다라는 이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 가지고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투자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거나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전주라든지 건설주 같은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의 지속성을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좀 어디까지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활발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을 쭉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최근에 이슈를 받아가지고 단기에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번 상승이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줄 때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원전 관련주가 참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원전주도 앞으로 쭉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테마 관련해서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많은 시장에 지금 관심이 다음 주 FOMC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사 뉴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좀 시사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은 또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어저께 한국은행이 금통일했습니다. 금통일해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했는데요. 일단 지금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국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 침체 속에 이제 물가가 오르는 보통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올렸는데 이게 현재 지금 물가에 미친 영향은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사실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이 부양책을 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죠.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버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이제 사라질 이슈라 좀 보고 있고요. 아직 세계 경기가 미국 경기 호조를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가 양호한 상황이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발생하면서 이제 작년 8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3번 금리를 올렸는데 언제든 추가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고 계시는 대로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아직 공석입니다. 일단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새로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차기로 되실지 그게 결정된 다음에 정확한 일정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어저께 이제 당선이 된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공석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제가 잠깐 든 생각인데 제가 그동안 금리를 이제 조정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일 때 올린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이건 제가 체크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연준이 다음 주에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계획이라 우리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자를 보니까 페드 워치에서 50bp 가능성이 조금 나왔더라고요. 다시 조금 이제 한 1, 2% 정도 나왔는데 뭐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25bp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98% 수준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관심주는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기로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은행 관련 업종, 보통 이제 은행과 보험을 좀 많이 보는데 일단 오늘은 은행 관련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한지주 관심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인데 낙폭 과대가 최근에 연기금이 또 많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한지주 그리고 카카오뱅크 두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50bp 가능성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머리 아프게 하네요. 자, 일단 오늘장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동원 본부장님, 오늘장 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자, 시장은 아직도 변동성이 지속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미 증시가 전 고점을 탈환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쟁이 오래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고점 탈환이 되는 시기는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올해 8월에서 9월 전 고점 탈환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늦어진다면 중간 선거 11월 달까지도 전 고점을 탈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시장의 매력도가 충분히 상존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변동성 장세가 미국 증시 투자의 어떤 확대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선별, 업종 선별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님은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는 누가 보더라도 불확실성 제거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3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25bp를 올릴지 50bp를 올릴지 현재 페드 워치에 따르면 25bp가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 FOMC가 지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또 하나 제거가 됩니다. 선거 관련 불확실성 제거됐고요.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저께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또 그다음 협상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지만 아예 협상을 안 하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협상을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도 해결이 되게 되면은 사실 악재성 이슈가 사라지게 되죠. 뭐 또 뭔가 또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큰 이슈가 사라지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국내 증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FOMC까지는 분할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